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의 라이지아라는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가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작가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는 1809년 미국 보스턴에서 유랑극단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어머니는 그의 나이 2살 때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된 포는 숙부 존 앨런에게 입양되고 이때 에드가 앨런 포라는 세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26년에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술과 도박에 빠져서 입학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숙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끊겨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권의 시집을 출간하지만 아무런 비평도 받지 못하고 결국 시는 단념하고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각종 잡지와 신문에 응모를 하는데 1832년 병 속의 수기, 1843년에 황금풍뎅이가 당선되면서 그의 전성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이에 14살의 사촌 버지니아 클램과 결혼하지만 궁핍한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지니아는 병을 앓기 시작해서 5년 뒤 죽을 때까지 가난과 결핵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 때문인지 그의 글에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라이지아에도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이 소설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 버지니아가 죽은 뒤 2년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우울증을 앓았고 아편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혼수 상태의 행려병자로 병원에 실려갔고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사흘 반나절 고통을 겪다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참, 후세에 이렇게 이름을 떨쳐도 현생에서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지아, 에드가 앨런 포. 거기엔 결코 소멸하지 않는 의지가 존재한다. 과연 그 누가 의지의 신비함과 그 위력을 안단 말인가? 신이란 외골수로만 내딛는 성격으로 인해 만물에 골고루 스며드는 위대한 의지이거늘 인간은 스스로 나약한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천사에게도 또한 죽음에게도 완전히 몸을 내맡길 수 없는 존재다. 조지 글렌빌. 라이지아와 맨 처음 사귀게 된 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오래전 일인데다가 내 기억력도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약해졌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성격, 풍부한 학식, 특이하면서도 애잔한 아름다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낮고 음악적인 목소리 등이 내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 희미한 기억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리고 가장 자주 만났던 곳은 라인 강가의 황폐한 옛 도시가 아닐까 한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선 그녀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 매우 유서 깊은 가문이었던 것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라이지아, 라이지아. 잡다한 세상 일을 잇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녀를 마음속에 떠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 말, 라이지아라는 호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나의 친구요, 약혼녀였던, 그리고 아내였던, 내 연구의 반려자로 마침내 마음을 허락한 그녀의 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이 라이지아의 요구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내 사랑의 깊이에 대한 시험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변덕 때문이었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열적인 애정이 재단에 바쳐진 나의 낭만적인 재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일까?
나는 그녀의 성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배경과 그 사실에 따르는 상황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 로맨스라 불리는 정령이 저 이집트의 몽롱한 날개를 가진 창백한 아슈트베트가 불행한 결혼을 주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 결혼이야말로 그 여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리라. 그러나 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단 하나 분명히 떠오르는 기억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라이지아의 모습이다. 그녀는 큰 키에 무척 날씬했으며 훗날에는 약간 여유였다. 그 고상한 자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또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쾌한 걸음걸이는 무어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내 곁으로 다가왔다가 그림자처럼 떠났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대리석처럼 하얀 손을 내 어깨에 얹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직하게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녀가 들어온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그 아름다운 얼굴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마치 꿈인 듯 싶은 찬란한 광채를 바라고 어떤 환상보다도 더욱 아득해 현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 생김새는 우리가 늘 숭배해야 한다고 잘못 배워온 고대 그리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었다. 베를렘의 베이컨경은 모든 최고의 미는 예외 없이 약간 기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라이지아는 고전적 균형미가 있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말 뛰어난 것이었다. 그 얼굴에서 기이한 점이 느껴졌지만 그 불균형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설명할 수 없다. 그녀의 높이 솟은 창백한 이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전혀 나무랄 데 없는 생김이었다. 이렇듯 성스럽고 순백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는 없다. 가장 순수한 상하에나 비길 수 있는 살결, 그 품이 있는 모습, 관자놀이 윗부분의 우아한 윤기, 자연스럽게 물결치는 탐스러운 까만 머리채는 히아신스와 같도다라고 표현한 호모의 시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코의 섬세한 선은 히브리인들의 우아한 메달에서 나볼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 메달처럼 매끄러운 곡선,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갈고리 모양,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대변해주듯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콧구멍, 그녀의 귀여운 입에는 천상의 승리를 말해주는 모든 것이 있었다. 짧은 윗입술의 경쾌한 굴절, 부드럽고 육감적인 아랫입술, 살짝 팬 보조개, 마치 호소하는 것 같은 입술의 붉은빛, 침착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밝은 미소를 띌 때마다 순결한 빛을 발하는 깨끗한 이. 나는 턱 모양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기에서도 저 그리스인의 잔잔한 입김의 온화함과 화려함, 풍부함과 영적인 기품, 아폴로 신의 아테인의 아들 클레오메네스에게 꿈속에서 계시했던 턱의 윤곽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라이지아의 커다란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눈은 고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내 연인의 눈이야말로 베이컨경이 말한 비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녀의 눈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 심지어 누아자 하드의 계곡에 사는 영양들의 눈 중에서 가장 큰 것보다도 훨씬 컸다. 그러나 라이자의 이 특징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경우는 어쩌다 극도로 흥분했을 때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어쩌면 나의 들뜬 마음으로 인해 다소 과장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현존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터키인의 우아에 등장하는 천년 후리와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눈동자는 칠흑같이 새까맣고 그 위로 긴 속눈썹이 달려 있었다. 선이 약간 불규칙한 눈썹도 속눈썹처럼 새까맸다. 내가 그 눈에서 발견한 기이함은 그 눈매의 그윽한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표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표정이란 얼마나 빈약한 표현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단어의 간단하고도 공허한 표현의 그늘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이지아 눈의 표정. 얼마나 많은 시간 나는 그 문제의 골몰에 있었던가. 하룻밤 내내 그 신비를 글로 표현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던가. 내 애인의 눈동자 속에 깃들어 있는 데모크리스토의 우물보다 깊은 그 무엇.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과연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 눈, 커다랗고 찬란하게 빛나는 성스러운 눈동자. 그것은 내게 레다의 쌍둥이자였으며 나는 그 별을 가장 잘 아는 점성술사인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무언가 잊고 있던 일을 생각해내려고 할 때 금세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끝내 생각나지 않는 사실. 내가 아는 한 심리학상의 수많은 현상 중에서 전혀 학자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 그런 사실만큼 강렬하게 호기심을 끄는 것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줄곧 라이지아의 눈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그 표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전혀 이해되지 않고 마침내는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우주에 흔히 널려있는 사물 속에서 그 표정과 닮은 점을 많이 발견했다. 라이지아의 아름다움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내 영혼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은 이후 나는 현존하는 수많은 물체를 볼 때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 이를테면 어느 때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포도 덩굴을 보는 듯하고 어느 때는 나비나 번데기 또는 시냇물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한두 개의 별이 있다. 특히 검은 고자의 큰 별 근처에서 한 쌍을 이루고 광채를 발하는 육등성이 그렇다고 할까. 현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어떤 음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고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 수많은 이해가 있지만 조지 글렌빌의 이 문장이 가장 근접한 표현이다. 거기엔 결코 소멸하지 않는 의지가 존재한다. 과연 그 누가 의지의 신비함과 그 위력을 안단 말인가. 신이란 외골수로만 내딛는 성격으로 인해 만물에 골고루 스며드는 위대한 의지이거늘 인간은 스스로 나약한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천사에게도 또한 죽음에게도 완전히 몸을 내맡길 수 없는 존재다.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나는 이 영국 도덕주의자의 문장과 라이지아의 성격 사이에 있는 얼마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가 생각이나 행동 또는 말투에 보이는 어떤 강렬함은 바로 거대한 의지력의 산물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 표시였는지 모른다. 그녀가 오랜 교제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적은 없었지만 말이다.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는 라이지아지만 반면 그녀만큼 불꽃 같은 격정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여성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었던 그 기이하게 크게 뜬 눈이라든가 마술적이라고 할 만큼 낮은 목소리의 가락, 억양, 분명함, 침착함, 그리고 가끔 내뱉는 엉뚱한 말들. 말하는 모습과 대조되어 더욱 효과적이었던 강렬한 인상 없이는 그 격정을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라이지아의 학식은 그 어떤 여성보다 높았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했고 현대 유럽 언어를 구사함에도 내가 기억하는 한 실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학식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것, 그저 난해하기 때문에 가장 추앙받는 학식조차도 라이지아가 틀리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아내의 자질 중에서도 유독 그 점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신기하고 더할 나위 없이 나의 기억을 즐겁게 하고 있는지. 그녀의 학식은 여태껏 그 어떤 여성에게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남자라도 그녀만큼 정신과학, 자연과학, 수학의 그 광범위한 영역을 그토록 멋지게 간파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라이지아의 지식이 초인적이라는 것, 아니 경이롭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신혼 초기만 하더라도
내가 열중했던 형이상학적 탐구의 미궁 속을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갈 만큼 그녀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느라 골몰한 나에게 그녀가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다가오면 나는 신성하고 고귀한 지혜의 궁극점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의 그 싱그러운 광경이 눈앞에 서서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얼마나 풍부한 희망이 용솟음 쳤는지 모른다. 그래서 몇 년 후 그녀가 죽음을 맞았을 때의 비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다. 라이지아가 떠나고 난 후 혼자 남은 나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녀가 곁에 있어야만 내가 골몰했던 선형 철학의 수많은 남 문제를 환히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찬란한 광채가 사라지자 황금빛으로 빛나던 문제가 도성의 낯빛보다도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그녀의 눈이 내가 즐겨 읽는 책장을 보는 일이 줄어들었다. 라이지아가 병에 걸린 것이다. 그녀의 열정적인 눈은 불꽃 같은 광채로 타올랐고 창백한 손가락은 시체처럼 투명한 밀랍빛이 되었으며 불룩한 이마에 드러나 보이는 파란 정맥들은 극히 미약한 마음의 동요에도 눈에 띄게 불뚝거렸다. 나는 그녀가 소생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그 몸서림치는 죽음의 천사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열적인 아내의 싸움은 나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죽음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죽음의 그림자에 저항하는 그녀의 격렬한 싸움은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을 뜯으며 슬퍼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사리를 조목조목 따져 들려주고도 싶었다. 그러나 오직 한 마음으로 생명을 열망하는 그 미친 듯한 삶의 집착에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사물의 이치도 지극히 미약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정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작을 일으키듯 몸부림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침착하고 차분하기만 했다. 그 목소리는 더욱 온화하고 더욱 나직해졌다. 그러나 그 입에서 조용히 새어나온 말들의 그 강한 뜻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격정적이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나는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영롱한 멜로디에 도취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머리가 터질 듯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다. 또한 그녀의 가슴을 가득 메운 사랑의 정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임종할 무렵에야 비로소 나에 대한 그녀의 애정의 깊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줄곧 내 손을 꼭 잡은 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것은 열렬한 사랑을 넘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이었다. 도대체 내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란 말인가? 또 내가 그런 고백을 받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겨야 할 만큼 저주받은 인간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만한 덕도 가치도 없는 나에 대한 라이지아의 숭고한 사랑 속에서 이제까지 그녀가 그토록 생명을 갈구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던 날 자정, 그녀는 손짓으로 나를 자기 곁으로 오게 한 후 며칠 전 자신이 지은 시구를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다. 그 요구에 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읽어주었다. 마음마저 외로운 이 만년에 오, 무척 시끄러운 밤이로구나. 베일을 휘감고 눈물 흘리는 날개 달린 천사들의 무리 극장 안에 앉아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일어나 오묘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신의 모습으로 변장한 어릿광대들 나직하게 혼잣말하며 이곳 저곳을 날아다닌다. 그들은 하나같이 꼭두각시들, 형상도 없는 무시무시한 유령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 유령들은
이리저리 무대를 옮기며 콘도르의 날개를 퍼덕거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을 그 광란하는 것 같은 연주. 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관객들이 사방으로 쫓아도 잡히지 않는 그 환영. 동그라미를 그리며 뒤쫓으면 돌고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뿐. 그리고 주위에 가득 찬 소란함. 그보다 더욱 심한 죄와 두려움. 음모의 어두운 망령들. 그러나 보라. 광대들의 무리 속으로 어떤 모습이 끼어든다. 아무도 없는 무대 뒤에서 꿈틀거리며 나오는 피에 더럽혀진 물건.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 그러면서 어릿 광대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먹이가 되고 인간의 피에 젖은 악랄함을 보고서 늘어선 천사들 눈물을 흘린다. 꺼진다. 불이 꺼진다. 모든 불이 꺼진다. 떨고 있는 온갖 형상 위로 폭풍처럼 급히 죽음의 장막이 내려진다. 늘어선 천사들은 새파랗게 질린 채 베일을 벗고 일어나 소리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란 이름의 비극. 주역은 정복자, 구더기, 그것이여라. 내가 낭독을 마치자 라이지아는 큰 소리로 비통하게 외쳤다. 오, 주여.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두 팔을 한껏 쳐들었다. 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정복자가 정복당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주님의 일부요, 한 덩어리가 아닌가요? 의지의 신비와 그 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나약한 의지에 기대지 않고서는 천사에게도 또한 죽음에게도 몸을 내맡길 수 없사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흥분으로 기력이 소모된 듯 파리한 발목을 힘없이 떨어뜨리더니 임종을 맞이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직한 한숨과 함께 조그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글렌빌의 마지막 말이 분명히 들렸다. 인간은 스스로 나약한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천사에게도 죽음에게도 완전히 몸을 내맡길 수 없는 존재다. 라이지아가 세상을 떠나자 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더는 라인 강가의 음침한 도시에서의 쓸쓸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면으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라이지아가 그 누구도 쉽사리 만져볼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나는 몇 달 동안 홀로 정처 없이 방랑한 끝에 영국에서 가장 황량하고 쓸쓸한 지방의 수도원을 하나 매입해 약간 수리를 했다. 그 건물의 음침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의 장엄함, 주위의 황량함, 그리고 그 건물과 주변에 얽힌 슬프고 유서 깊은 전설들은 인적 드문 곳으로 자포자기하며 들어간 나와 통하는 바가 많았다. 나는 파릇파릇한 초록 잎에 에워싸여 썩어가는 사원의 겉모습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지만 내부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외고집으로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고 싶은 작은 욕망의 굴골이 무색할 만큼 호화스럽게 치장했다. 아주 어렸을 적에도 이런 어리석은 취미가 있었는데 그 버릇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휘황하고 특이한 휘장과 웅장한 이집트풍 조각, 호화스러운 코르니스며 가구, 황금빛 술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양탄자의 기하학적인 무늬 등에 나의 어릴 적 광기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던지. 나는 심한 아편 중독자가 되었다. 내 행동이나 남에게 시키는 일은 모두 내 꿈이 명령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때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나열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저 영원히 저주받은 방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라이지아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는 다시 아름다운 금발과 푸른 눈을 한 트레멘 출신의 여인 로비나 트레바뇽을 아내로 맞아 그 방으로 데리고 왔다. 신부방의 구조나 장식은 아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억한다. 애지중지 길러온 딸을 황금의 눈이 멀어 그렇게 장식된 방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다니.
도대체 그 오만한 신부 가문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그 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작 중요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방의 신비한 장식에 대한 기억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어떤 일관된 체계 같은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 방은 성곽 모양의 수도원에 붙은 높은 탑 안에 있었다. 꽤 넓은 방으로 오각형이었는데 남쪽 면에 단 하나의 창문이 있었다. 유리는 낮빛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햇빛과 달빛은 방 안의 물건들 위로 음울한 햇살을 던져주고 있었다. 이 단 하나의 유리로 된 창문의 윗부분에 해묵은 포도덩굴이 있었고 그 덩굴은 다시 탑이 이끼 낀 벽을 감싸고 있었다. 음울한 오크나무로 된 천장은 반원형으로 굉장히 높았으며 반은 고딕풍이고 반은 요란스러우면서도 특이한 격자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이 음울한 반원형 천장 한복판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부터 긴 고리를 연이은 한 가닥의 황금 사슬이 늘어져 있고 그 끝에 사라센 무늬의 커다란 금 향로가 매달려 있었다. 그 향로에는 수많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여러 빛깔의 불길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의 혀처럼 쉴 새 없이 불길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의자 몇 개와 동양풍의 황금 촛대가 방한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다. 또 신부의 침대용 소파도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풍의 나지막한 것으로 단단한 흑단으로 조각되었으며 마치 관의 뚜껑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방의 구석진 곳에는 검은 돌로 만든 거대한 관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룩소르 지방의 여러 제왕의 묘지에서 운반해 온 것으로 오래된 뚜껑에는 까마득한 옛날의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그 방을 뒤덮은 천이었다. 주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드높은 벽에는 그 끝에서 바닥까지 무겁고 두꺼운 휘장이 넓게 주름 잡힌 채 드리워져 있었다. 오토만과 흑단 침대의 덮개 또는 침대의 차양 그리고 창문을 반쯤 가리고 있는 호화스러운 나선형 커튼과 같은 천으로 만든 휘장이었다.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금실로 찬 천이었다. 그 천에는 일정치 않은 간격으로 직경 30cm 정도의 아라비아풍 도형들이 새까만 형태로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도형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 바라볼 때만 아라비아풍인 것처럼 보였다. 이 무늬는 각각의 각도에서 모양이 전혀 달라 보이게 만든 것으로 아주 옛날부터 사용된 기법이다. 그 방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단순히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느낌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노르만인의 미신에 나오는 또는 죄 많은 수도사의 꿈에 나타나는 유령 같은 형체들의 끝없는 행렬에 포위된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러한 기괴한 느낌은 휘장 뒤에서부터 쉴 새 없이 불어와 그 전체에 음침하고 불안한 활력을 불어넣는 인위적인 바람이 더해지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장식한 신혼 침실에서 나는 얼마 동안 트라멘의 여인과 신혼초의 과도한 쾌락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마음의 동요나 불안은 전혀 없었다. 아내가 나의 포악한 신경질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녀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며 되도록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즐거웠다. 나는 인간적이 아닌 악마적인 증오로 내 아내를 탐닉했다. 사실 나의 열정은 지하에 잠들어 있는 저 아름다운 라이지아에게 여전히 가 있었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고매한 영혼, 그녀의 우상숭배적인 나에 대한 사랑을 회상하며 나는 그녀에 대한 추억에 푹 잠겨 있었다. 그럴 때야말로 내 영혼은 그녀의 어떤 열정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되어 마음껏 타올랐다. 아편의 꿈과 같은 흥분에 사로잡혀 깊은 밤 정막 속에서 또는 낮의 골짜기의 흐름 속에서 나는 큰 소리로 라이지아를 부르곤 했다. 마치 떠나버린 라이지아를 미칠 듯이 애절하게 그리고 온몸을 불사를 만큼 진지하고 뜨겁게 열망하면 그녀를 지상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기는 한 듯 그녀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신혼살림을 차린 지 2달째로 접어들 무렵 로비나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열이 높아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그녀는 탑의 방 안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엔 나는 그것이 신경이 예민해졌거나 또는 이 방에서 풍기는 괴이한 분위기 때문에 느끼는 환영과 환청이라고 여겼다. 이윽고 그녀는 점점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완쾌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전보다 더욱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는데 원래 허약한 체질이었던 그녀는 끝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병은 매우 빈번하게 재발되어 의사들의 끊임없는 처방에도 전혀 효험이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을 만큼 그녀의 몸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그 고질병이 심해짐에 따라 그녀는 짜증내는 횟수나 조그만 일에도 깜짝 놀라고 흥분하는 일이 늘어갔다. 그녀는 또다시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휘장 위에 심심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때는 전보다 더 끈질기고 또 자주 그 말을 되뇌었다. 6월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밤 그녀가 예전보다 훨씬 집요하게 이 심란한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녀는 선잠에서 막 깨어난 참이었고 나는 근심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여유있고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흑단 침대 옆에 놓인 인도풍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자세로 그녀는 들었지만 나는 듣지 못한 소리. 그리고 그녀는 보았지만 나는 보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나직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숨소리와 벽 위에 그려진 도형들의 미미한 움직임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의 심정을 고백한다면 나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나는 송장처럼 파리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의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시중 들던 하인들도 이미 물러간 후였다. 나는 의사들이 마시도록 처방했던 도수 약한 포도주가 있는 곳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지러 급히 방 건너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향로의 빛 아래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일 2가지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어떤 물체가 내 몸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 또 황금빛 양탄자 위 향로가 던지는 짙은 불빛 한가운데 어떤 그림자. 천사의 모습 같은 얇고 희미한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편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몽롱해져 있던 나는 그 일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포도주를 들고 다시 방을 건너가 그녀의 입술에 포도주 잔을 갖다 댔다. 그러자 그녀는 이미 어느 정도 정신을 되찾고 있어 자기 손으로 잔을 받았다. 나는 옆의 의자에 주저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양탄자를 밟고 소파로 다가오는 희미한 발소리를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로비나가 포도주를 막 입술로 가져갈 때 방의 공기 속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은 샘에서 떨어지듯 루비처럼 새빨간 액체가 서너 방울 잔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니, 보았다는 것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내가 보았다고 해도 로비나는 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단숨에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나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공포, 아편, 그리고 병적으로 날카로워진 신경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환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달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루비 방울이 떨어진 포도주를 마신 다음부터 아내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사흘째 되는 날 밤 하인들은 그녀를 매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 다음 날 밤엔 그녀를 신부로 맞이했던 그 몽환적인 방에서 수의를 입힌 그녀 옆에 나 혼자 앉아있게 되었다. 아편 때문인지 이상한 환영들이 그림자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방 한구석에 있는 석관과 휘장의 갖가지 도형들 그리고 머리 위 향로 속에서 움직이는 얼룩진 불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 전날 밤의 일이 문득 떠올라 내가 그림자를 보았던 향로의 불빛 아래로 시선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해방이라도 된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침대 위에 그 파리하게 굳은 아내의 시신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라이지아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지난달 이와 같은 수위를 입은 그녀를 보며 느꼈던 말할 수 없는 비애가 다시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나는 열렬히 사랑했던 단 한 사람에 대한 회상에 잠겨 비통한 심정으로 로비나의 시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정쯤 되었을까? 아니, 나는 시간의 흐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보다 좀 더 빠르거나 좀 더 늦은 시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직하고 가냘픈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들리는 흐느낌에 깜짝 놀라 추억이 망상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흑단 침대, 즉 신체가 안치되어 있는 침대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원인 모를 두려움에 가슴을 조이며 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시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하여 미간을 좁히고 노려보았지만 움직이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다. 희미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망상에서 깨어난 것이 아닐까. 단호한 눈초리로 집요하게 시체를 들여다보았는데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수수께끼를 해명해 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시체의 볼과 눈꺼풀에 움푹 팬 정맥 등의 미미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붉은 기운이 퍼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인해 나는 심장이 멎고 앉은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우리가 채 확인도 하기 전에 그녀가 죽었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로비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재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신체가 안치되어 있는 이 탑은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하인들을 부르러 나가게 되면 몇 분 동안이나 이 방을 비워두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혼자서 아직도 가늘게 남아있는 아내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얼마 후 시체는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눈꺼풀과 볼의 붉은기가 가시고 대리석처럼 창백할 뿐이었다. 입술은 시체의 무서운 미소를 띤 채 오그라지고 뒤틀려 있었다. 음침하고 끈적끈적한 냉기가 온몸에 퍼져 있었으며 이어서 모든 시체가 그렇듯 사후 경직도 일어났다. 나는 조금 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던 의자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머리를 가득 메우는 라이지아의 환상적인 모습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로 1시간쯤 지났을까. 또다시 침대 근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가냘픈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시체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분명히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1분쯤 후 입술은 진주처럼 아름다운 이를 드러낸 채 움직임을 멈췄다. 그때까지 일종의 신비로운 느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속에 경악이 뒤섞여 왔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나는 이성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마침내 마음의 침착함을 되찾은 나는 그녀의 이마와 뺨과 목에 도는 혈기와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희미한 심장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분명히 아내는 살아있었다. 나는 조금 전보다 더욱 정성껏 그녀를 소생시키는 일에 몰두했다. 관자놀이와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물로 찜질해주는 등 내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모두 동원했다.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순식간에 혈기가 사라지고 맥박도 멎었으며 입술은 다시 무서운 송장의 형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검푸른 낯빛을 띠었으며 눈은 쏙 들어가고 마치 며칠이나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던 시체처럼 음산한 기운을 발산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머리에 떠오르는 라이지아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침대 언저리에서 기분 나쁜 흐느낌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날 밤의 두려운 사건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가며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새벽이 되어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올 무렵까지 그 전율할 만한 소생극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던가. 그 소름 끼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한층 더 심하게 도저히 소생시킬 수 없을 듯이 보이는 죽음으로 떨어져 갔다. 그런 진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적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듯한 모양이었고, 그 전투가 끝난 후 시체의 얼굴 표정에는 내가 발견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날의 사건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이제 빨리 그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다. 그 공포의 밤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의 시체는 또다시 몸을 뒤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소생할 길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인데도 지금까지보다 더욱 힘차게 몸을 움직였던 것이다. 나는 이미 그녀의 소생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온몸이 경직된 채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 그 숨막히는 공포마저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온갖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체는 분명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움직였다. 얼굴에는 뚜렷한 생기가 감돌았다. 손발도 부드럽게 풀린 것 같았다. 마냥 여전히 무겁게 감겨있는 눈꺼풀과 온몸을 감싼 붕대와 피륙이 납골당의 시체를 생각나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로비나가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수의를 입은 아내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눈을 꼭 감고 비틀거리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소생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공포에 떨지도 않았다. 그 모습이 발산하는 분위기와 태도에 깃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숱한 상상이 내 머릿속에서 물결치면서 나를 올가맸기 때문이다. 나는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하지 않고 시체를 쳐다볼 뿐이었다. 내 생각은 마구 뒤엉켜 있었다. 도저히 매듭을 풀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로비나란 말인가? 아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저것이 로비나, 금발과 푸른 눈을 한 로비나 트레바뇽일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의심하는 것일까? 입은 두꺼운 붕대로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살아있는 여인의 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 뺨, 살아있을 때처럼 장밋빛을 띠고 있다. 그리고 건강했을 때처럼 보조개가 움푹 팬 볼, 그것이 어찌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병을 앓는 동안 키가 자랐단 말인가? 내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마치 질풍과도 같은 기운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단숨에 그녀의 발밑으로 달려갔다. 그런 나를 피하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에 감겨있던 기분 나쁜 수위가 풀려 떨어졌다. 그러자 길게 물결치는 탐스러운 머리채가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것은 한밤중의 까마귀 날개보다 더욱 새까만 빛깔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눈앞에선 그녀의 눈이 서서히 열렸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내가 크게 소리쳤다. 착각이 아니다. 절대로 착각일 리가 없다. 이 커다랗고 새까만, 이 아름다운 눈이야말로 나의 그리운 연인, 나의 라이지아가 아닌가.